확실한 거는 변화는 시작됐고 이미 시작됐고 머지않아서는 우리가 더 잘한다라는 말을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사실 있을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일본보다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 일본이 못한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안 했던 거다. 왜냐면은 안녕하십니까. 로봇과 AI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로보티스트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를 맡고 있는 강민석이고요. 저희 팟캐스트는 로보티스트라는 채널 이름에 걸맞게 로봇 그리고 AI 문화를 사랑하고 조예가 깊은 여러 로보티스트들을 초대해서 다양하고 신선한 주제로 이야기 및 토론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로봇 기술력 차이입니다. 곧 광복절을 맞이해서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업로드되는 일정이 아마 광복절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실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희 민트로봇 대표이신 강영석 대표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트로봇을 창업했고 현재 이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강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막 그저께도 일본에 있었네요. 네. 혹시 무슨 일로 일본을 갔다 오신지?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 진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일본 시장의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일본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운 좋게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가지고 한 7월 한 달 정도 일정을 일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혹시 일본의 로봇 기술력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로봇 산업이 이게 기계 쪽 하드웨어가 이제 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범 기업이라고 하죠. 전범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그 하드웨어 기술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일본의 이제 부품 기술력이라든지 독일의 기술력들이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로봇 기술력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사실 그게 이제 로봇이란 무엇인가부터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로봇이 뭡니까? 인간이 좀 하기 어려운 일이라든지 그리고 좀 불가능한 그런 노동을 대체해 주는 것이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게 로봇이겠네요. 뭐 그런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 없잖아요. 테슬라가 그래도 뭔가 막 나와가지고 하고 있고 피규어 AI도 뭐 사과를 깎아라 이러면 막 사과 막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서 일반화됐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기술들이니까 일단은 로봇의 저는 어원이라든지 이제 진짜 오리지널리티부터 좀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로봇은 원래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무슨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형태는 전혀 아니었어요. 물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줬던 로봇인 건 맞는데 그게 뭐 단순히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로봇암이라고 불리우는 뭐 제조용 로봇, 산업용 로봇이라고 불리우는 암의 형태를 띠고서 좀 무거운 거를 든다거나 뭐 정밀하고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형태로 가장 먼저 사람을 돕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가장 로봇의 원조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런 로봇, 산업용 로봇보다는 뭐 청소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익숙하잖아요. 그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의 기원이 원래 이제 그 물류 로봇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물류 로봇이 나오기 전에 이제 흔히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집었다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럼 이동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집고 저기 가서 집고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발달이 된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로봇의 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제 원래 그 주행 로봇을 만들었던 나라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주행 로봇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일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로봇 8이라는 걸로 로봇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8이라는 것과 이 주행 로봇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어떤 추구하는 방향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일본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전범 기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건 과거부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본의 어떤 뭐 장인 정신이라든지 그런 뭔가 하나를 굉장히 기업 하나를 100년 이상 꾸준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제도, 문화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팔에서 요구되는 굉장히 정밀한 부품들 그 다음에 얘를 아주 잘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 뭐 컨트롤러들 이런 거를 아주 잘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한 1980년도 정도에 이제 해당 이제 어떤 산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이후까지 거의 뭐 글로벌 탑 10 기업의 뭐 사실상 70% 이상을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제가 그 봐왔던 자료에는 저희가 이제 로봇 암이라고 하면은 3대 핵심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대 핵심 부품은 이제 감속기, 그 다음에 모션 제어기, 그리고 이제 서버모터가 있는데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모닉 드라이브라든지 뭐 네네. 납테스코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오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특허라든지 그런 건 다 풀렸어요.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도 그렇고 납테스코의 그런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도 그렇고 특허가 출원된 지는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50년 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 자체는 뭐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을 뿐이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특유의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진짜 그 스위스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위스 시계 만들듯이 그걸 아주 잘 만들어서 거의 시장 장악을 거의 한 50년 이상 해오고 있죠. 사실 특허는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시는 몇몇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뭐 중국도 만들고 대만도 만들고 만든 나라는 많아요. 근데 뭐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못 따라온다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뭐 격차가 얼마만큼 좁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카피캣은 오리지널을 넘지 못한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술 격차를 차지해도 넘지는 못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라든지 뭐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가 원조니까 그 원조의 나름대로의 그런 그 기능이라든지 가치가 있는데 사실 뭐 중국의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품을 사다가 쓸 때 과연 일본 거를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저렴한 중국 거를 사다 쓰는지에 대해서 그 가격 대비 우리 성능 차이가 많이 없다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일본도 당연히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정책도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편인데 물론 중국산보다는 비싸요. 그 비쌈의 차이가 물론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년 쓸 거를 50만 원에 만들어서 뭐 5년 안에 5개를 팔지 아니면 5년 쓸 거를 250만 원에 만들어서 한 개만 팔지 뭐 이건 사실 굉장히 선택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로봇이 핸드폰처럼 뭐 좀 빨리빨리 바뀌는 편이라든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산을 사다가 그냥 쓰다 버리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본이 해왔던 그 제조용 로봇이라는 분야는 사실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거는 자동차 쪽이고 자동차 로봇은 한 번 들어가면 10년 이상 안 바꿉니다. 그래서 좀 중국산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 이제 그런 일본산 부품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뭐 약간 서비스 로봇 같은 걸 만들기에는 아직 좀 많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런 서비스 로봇이 진짜 빨리빨리 바뀌고 뭐 스마트폰처럼 소비재가 된다면 저는 뭐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속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민트로봇도 감속기를 시작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민트로봇의 이제 엘라크로이드 드라이브라고 하죠. 이제 엘라스틱한 거에다가 이제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 형식을 합친 건데 사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일본 거랑 비교했을 때 그 기술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특장점이 아예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랑 그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로봇에 쓰이는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분야이고 그 외에는 사실 뭐 없는 거는 아닌데 사실상 쓰이는 사례는 굉장히 적어서 그 두 가지만 쓰인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거에 유리하고 이제 RV 그러니까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좀 큰 거 만드는데 유리한데 그 이유가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작게 만들려고 하면은 좀 어려워요. 이제 생산 공정 자체가 좀 어떤 공차 관리라고 이제 정밀도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작게 만들 바에는 그냥 크게 만들고 작은 건 그냥 하모닉 드라이브를 쓰자 뭐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감속기는 그걸 좀 작게 만들어도 괜찮은 방법을 조금 약간의 아이디어만 더해서 만들게 됐어요. 뭐 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또 국제 특허까지 출원을 했다고 예, 들었습니다. 뭐 특허도 받았죠. 뭐 꽤 그게 됐죠. 국내에서는 사실 유일한 사례 아닌가요? 사실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정말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말씀드렸도 50년 전에 특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디어에 조금씩 변형이 있는 특허만 있을 뿐이고 뭐 저희 말고 다른 회사도 뭐 조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저희께 좀 특이성을 인정받아가지고 뭐 국내 특허는 물론 일본까지 특허 받고 미국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 미국도 나왔는데 그건 사실인데 뭐 저희만 가지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본의 그런 하드웨어 기술력이 굉장히 높게 또 그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일본은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잘 못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일본 출장 다녀오시면서 네네. 과연 진짜 일본 소프트웨어 엉망인가 아니면 좀 가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을 또 갖게 되셨는지. 제가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네. 한국이 계속 이렇게 맞나? 이대로 가는 게 정말 맞나? 라고 심각하게 느꼈는데 물론 그 인식이 맞아요. 굳이 이제 저희 세대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 하드웨어 기계 이런 거 전기 잘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잘 못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일반화된 사실이고 한국의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일본에 갔으면 라인을 비롯해가지고 많이 갔죠.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일본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일본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그 후지츠라는 회사 있어요. 예, 알죠. 그 막 이따만한 노트북 있어요. 이따만한 노트북 이렇게 피고서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네. 아주 오래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뭐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사실상 일본에서 제가 이제 상상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문화였는데 네네. 물론 아직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옆에서 정말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참가한 게 좀 이제 스타트업 위주의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후지츠는 찾아보지도 못하고요. 일단 전부 이제 그 사과 랩탑을 다 들고 다니고 미국인가 싶을 정도의 문화를 받고 이제 그거를 추진해준 이제 그런 이제 에이전시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물론 이제 도쿄에 있는데 사실상 이제 본사는 미국에 있는 이제 회사인데 그래서 건물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는 거를 봤더니 전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이랑은 아예 달랐어요. 전혀 달랐고 물론 거기만 그럴 수도 있고 그게 극소수일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변화는 시작됐고 이미 시작됐고 머지않아서는 이제 우리도 그런 말을 못할 것 같다. 우리가 더 잘한다라는 말을 계속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일본보다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 일본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거다.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안 했던 거다. 왜냐면은 사실 뭐 같이 가신 분이 뭐 이미 일본에서 10년 이상 일본의 대학도 나오시고 일본에 뭐 10년 이상 사시고 회사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셨던 분이라 그분이 맨날 그랬어요. 일본은 현금 써야 돼. 무조건 현금이다. 실제로 저희가 일본 가면 제일 재밌는 기계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계산을 하는데 직원한테 직접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현금을 받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한 장씩 들어간다기보다는 엄청나게 신기하게 동전 그냥 우르르 넣으면은 알아서 짜자자작 계산이 되고 지폐도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요. 또 신기하게 가로로 들어가는데 거스름돈이 알아서 또 나와요. 이게 기계도 기계고 뭐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고 뭐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 자체가 아날로그 문화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우리처럼 막 핀테크를 쓰고 막 이랬을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왔던 거죠. 한계에 와서 제가 작년 초에도 일본 갔었는데 그때 뭐 국가적으로 무슨 DX라고 있어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막 그거 한다고 막 버스부터 지하철까지 다 붙이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거의 대부분 핀테크를 써요 이미. 그게 아무것도 없었던 회사라면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기반이 너무 튼튼한 거예요. 기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기반이 튼튼하다기보다는 일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그 진짜 기본에 충실한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물론 없는 상태지만 기술은 사실은 다 오픈돼 있어요. 많은 기술은 오픈돼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어떤 스탠다드한 프로세스를 태워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과연 이게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일단 뭐 전통적인 로봇 회사들은 일본에 지금 굉장히 뭐 네. 많이 있는데 네.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피겨 AI라든지 네네네. 그런 이제 최첨단 뭐 AI랑 이제 결합된 네. 그런 로봇 회사들은 일본에서 제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회사들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 뭐 아직 일본뿐만이 아니라 없죠. 사실 뭐 얘기하라고 그래봤자 뭐 테슬라 정도 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네. 굳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전 세계에 없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합니다. 일본도 갔을 때 AI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물론 그게 어디까지 로봇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와 로봇은 굉장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로봇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로봇은 굉장히 하드웨어 베이스고 AI는 극단적인 소프트웨어 베이스라고 보고, 언젠가는 물론 얘에게 둘이 합쳐져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어쨌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투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일지의 문제이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러면은 그래도 이거는 일본보다 한국이 잘한다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 저는 사실 뭐 결국은 문화 차이라고 봐요. 어떤 국민성, 그다음에 정책성, 그다음 뭐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쌓아온 어떤 좀 뭐 어떤 뭐라고 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성향, 사람들의 성향, 이게 결국은 끝에 가면은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솔직히 좀 이렇게 파이어니어라고 하죠. 좀 뭔가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낸다든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걸 하는 국민성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나오는 게 아주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옛날에 많은 분들이 다 무슨 미국에 있는 한국 애들, 무슨 뭐 로봇도 보면 뭐 유명하신 분 데니스원 교수님도 비롯해서 한국에서 안 하시잖아요.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할 환경이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보통은 남들이 했던 걸 이렇게 쫓아가는, 흔히 이제 추격형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훨씬 더 익숙한 나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추격하려고 노력은 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이 사실 격차가 좁혀졌죠. 많이 좁혀졌죠. 그 로봇 팔만 놓고 보면은 그렇죠. 많이 좁혀지긴 했어요. 이제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된 로봇 회사들이 많죠. 뭐 현대 로보틱스도 그렇고 뭐 로보스타라든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들도 처음에 이제 어쨌건 제조 시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조용 로봇을 사실상 이제 일본 기술을 이제 뭐 사실상 카피해서 조금씩 내재화를 하면서 수십 년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사실 그 협동 로봇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동 로봇의 또 원류는 이제 또 유럽으로 가요. 그건 또 희한하게 일본에서 한 게 아니라 유럽에서 만들어진 기술인데, 원래는 독일에서 이제 기술적인 탄생을 했고 그걸 잘 이제 사업화한 성공 사례가 뭐 잘 아시는 이제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회사죠. 그 회사의 이제 그 협동 로봇 기술도 우리나라들이 또 많이 했어요. 많이 따라가서 다들 잘 아시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기술적인 격차는 좁혀놨어요. 넘었냐? 뭐 어렵죠. 그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 카피캣은 못 넘는다는 게 제 일단은. 근데 우리나라가 전 잘하는 게 이 긴 세월의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단축시키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요? 중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길 거야? 중국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수량을 100배를 찍어가지고
가격이라는 걸 거의 붕괴시켜 버리는데 그거 뭐 어떻게 따라갑니까? 또 우리나라는 그런 걸 또 잘하지 않습니까? 또 뭔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응용 기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게 공학하시는 분들이나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실망스러운 소리이기는 한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뭐 흔히 K-팝이라든지 뭐 컨텐츠, 문화 컨텐츠, 그러니까 아이디어성,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성을 로봇과 결합해서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낸다. 그러니까 따라잡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예요. 원천 기술을 잡을 거냐, 내가 뭐 요걸 써서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시장을 더 장악할 거냐. 이건 좀 영향력을 더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봐요. 아니, 돈 냄새 돈 냄새라기보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향이 일단 뭐 이제 빨리빨리, 그다음에 그 이제 좀 비하해서 얘기하면 냄비 이제 뭐 이런 게 좀 있죠. 이거랑 잘 맞는 게 빨리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보다 잘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것 같아요. 원천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이 사업 아이템을 잘 네. 만든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원천은 많이 거리가 멀고요. 얘를 빨리 어떻게 뭔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쪽이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쪽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지금까지는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의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는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봇 산업으로 조금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위상을 가져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원천 기술 쪽으로 R&D죠. 이제 R&D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얘를 활용할 수 있는 입장으로 접근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재 그 한국 로봇 시장에 혹시 바라는 점 혹은 이제 발전되었으면 하는 점에 있어서 좀 하는 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산업계가 정말로 산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 쓰는 돈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물론 R&D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R&D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 뭐 국민성, 정책, 성향, 뭐 기업 문화, 어떤 기업이 생존하는 방법,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런 일본의 어떤 원천 기술을 추격하는데 많은 세금을 쓰는 것이 맞을까?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것을 더 키우는 게 더 좋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런 돈을 지금 물론 시장이 없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이제 어떤 정부 지원이라는 거에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는 거는 뭐 로봇 업계 사람들 중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못할 거예요. 그거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듯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데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쓰임에 있어서 정말 좀 깨끗하고 공평하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진짜 더 이상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영석 대표님 모시고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첫 주제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시고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